도토의 이야기 나라. 산방산과 형제섬. 아주 먼 옛날 바다 건너 왜구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침범해 약탈을 일삼던 때 일이에요. 왜구의 우두머리는 자기들 섬보다 아름답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제주도를 늘 부러워했죠. 그래서 호시탐탐 제주도를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침략을 일삼았어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섬이 아니었죠.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많은 군사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참패하고 돌아오다니. 제주도를 점령하기 위해 수차례 수만 명의 군사를 보냈던 왜구의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또 실패의 소식을 듣자 분통을 터뜨렸어요. 무엇이든 훔치는 것에 능통했던 왜구는 잠깐 해안에 상륙해 물건을 훔치고 선량한 제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능했지만 제주도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했죠. 그 이유는 제주에 힘이 세고 용감한 부이와 양이라는 두 형제 장수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무리의 왜구들이 배를 타고 제주에 상륙했지만 번번이 부이와 양이 형제 군사들에게 패하고 돌아갔죠. 거구의 몸을 가진 부이와 양이 장수는 왜구의 군사들을 낙엽 쓸듯 쓸어버렸어요. 양이야, 너는 왜구들이 오는 방향의 동쪽을 막거라. 나는 서쪽을 막겠다. 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때로 몰려온다 해도 왜구들쯤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부이와 양이 형제 때문에 제주를 약탈하는 것까지 힘들어진 왜구 두목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제주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우리 섬을 제주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걸까? 두 형제 때문에 제주도를 손에 넣지 못해 초조해진 왜구의 두목은 제주도를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섬이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제주에서 다양한 곡물의 씨앗을 훔쳐와 심어보기도 하고 흑돼지와 사슴을 잡아와 키워보기도 했지만 웬일인지 왜구의 섬에서는 곡물들이 잘 자라지 않았고 돼지 같은 동물들도 제주에서처럼 번식하지 못했어요. 우리 섬이 제주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제주도를 동경하던 왜구의 두목은 고심 끝에 산속에서 돌을 닦는 고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왜구의 섬이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섬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묻기 위한 것이었죠. 고승은 왜구의 두목이 묻기도 전에 두목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섬을 제주도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두목의 재촉에 한참을 고심하던 고승이 입을 열었어요. 제주가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건 바로 한라산과 그 봉우리 때문입니다. 한라산에서 뿜어 나오는 전기가 흘러넘쳐 섬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지요. 만약 한라산의 봉우리라도 훔쳐올 수 있다면 우리 섬도 제주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훔치는 것에 자신 있던 왜구들이었지만 고승이 알려준 방법은 실행하기 곤란한 것이었어요. 한라산의 산봉우리가 크다 해도 왜구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한다면 옮기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부이와 양이의 두 형제 장수가 왜구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둘 리 없었죠. 부이와 양이 장수가 버티고 있는 이상 한라산의 봉우리를 훔쳐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건 역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고승은 왜구의 두목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한라산의 봉우리를 훔치는 동안 부이와 양이 장수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말이었죠. 부이와 양이 두 장수가 모두 자리를 비운다면 한라산의 봉우리를 훔쳐 왜구의 섬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섬도 제주도처럼 될 수 있겠지요. 고승의 말에 기분이 들뜬 왜구의 두목은 즉시 수백만 명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한라산 봉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배도 만들도록 지시했죠. 한라산의 봉우리를 묶어 끌어내릴 수 있는 길고 튼튼한 밧줄도 만들었어요. 드디어 왜구의 두목이 생각한 날이 다가왔어요. 두목은 우선 수천 명의 군사를 한반도의 동쪽으로 보내 부산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어요. 부산이 제주도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부산이 공격받아 어려움을 겪는다면 의리 있고 용감한 부이와 양이 형제가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걸 두목은 알고 있었죠. 형님, 부산이 왜구들에게 습격을 당해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너라. 두목의 생각대로 형제는 부산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 건 동생인 양이 장수뿐이었죠. 왜구의 수천 명 군사쯤은 양이 장수 하나로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부의장수 혼자라고 해도 우리가 당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두목의 해답은 간단했어요. 이번에는 다시 수천 명의 군사를 보내 한반도의 서쪽인 여수를 공격하게 했죠. 부의 장수가 여수를 도우러 떠난다면 제주를 지킬 장수가 없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여수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부의 장수 역시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수로 향했어요. 옳거니 이제서야 계획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자, 이제 한라산의 봉우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형제 장수가 자리를 비우자 두목은 수백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예상대로 부이와 양이 장수가 없는 제주도의 군사들은 힘을 쓰지 못했죠. 왜구들은 준비해온 밧줄을 한라산 봉우리 둘레에 묶고 수만 척의 배로 끌어내렸어요. 몇 날 며칠 힘쓴 끝에 한라산의 봉우리를 뿌리채 뽑아 제주도의 남쪽 해안가로 옮길 수 있었죠. 네, 이놈들! 어디 감히 우리 제주도에 영험한 봉우리를 훔쳐가려 하느냐? 왜구들이 해안가의 봉우리를 막 배에 실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부의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라산의 봉우리가 워낙 크고 웅장하다 보니 해안가로 끌어내리는 것에만 수일이 걸렸고 그동안 여수에서 간단하게 왜구들을 물리치고 부의장수가 돌아온 것이었죠. 내가 돌아왔다. 나 역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양이 장수 역시 부산에서 왜구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어요. 수백만의 왜구들이었지만 부이와 양이 두 형제 장수가 등장하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싸움에서 패한 왜구와 왜구의 두목은 허겁지겁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한라산 봉우리는 우리 것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구나. 왜구의 두목은 눈앞에서 놓쳐버린 한라산의 봉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이와 양이 형제 장수가 버티고 있는 이상 해안가에 가져다 놓은 봉우리도 가져갈 수는 없었죠. 형님, 한라산의 봉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라산 위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이장수의 말대로 한라산의 꼭대기에서 바닷가로 끌어내려진 봉우리를 다시 한라산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뿌리채 뽑혀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했지만 다시 그것을 위로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센 부위와 양이장수들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할 수 없다. 한라산의 봉우리는 그냥 이대로 두고 우리가 잘 지키는 수밖에. 왜구들이 한라산의 봉우리를 가져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 봉우리를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없었던 부이와 양이 형제는 둘이 힘을 합쳐 왜구들로부터 한라산의 봉우리를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움은 모두가 한라산의 봉우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죠. 네, 형님. 다시는 왜구들이 한라산 봉우리를 넘볼 수 없게 지켜야겠습니다. 그날부터 부이와 양이 형제는 왜구들이 오는 바닷가로 나가 봉우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바다에서 지키고 있으니 더 이상 왜구들이 침범하는 일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부이와 양이 형제는 바다 위의 바위가 되어 제주도와 한라산의 봉우리를 지키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바닷가로 끌어내려진 커다란 한라산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산방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산방산 앞 바다에서는 바위섬으로 변한 두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형제섬이라고 부른답니다. 한편 봉우리가 뽑힌 한라산의 정상에 가면 봉우리가 뽑혀 움푹 패여버린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백록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제주도에 간다면 한라산의 백록담과 그 봉우리인 산방산 그리고 형제섬을 보면서 그들의 얽힌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